오늘 오전에 인천의 한 빌라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오전 5시 21분께였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 119 소방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지역에 사는 모 빌라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 본인이 흉기에 찔렸다면서 신고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소방당국에서 출동해 보니 이 남성 피를 흘리며 빌라 출입문 앞에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 부위를 다친 남성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딱 상황을 봐도 누구한테 지금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최재봉 교수님. 다음 상황이 설명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허. 그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네. 예, 지금 보시면 인천의 모 빌라 앞으로 경찰차와 소방차가 모여듭니다. 어머. 폴리스 라인 안에서는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모여서 한 곳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곳이 바로 빌라 3층 창문입니다. 어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래를 보니까 에어매트가 깔려 있고요. 네. 창문으로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경찰을 향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로부터 5시간 뒤에 이 남성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허허. 지금 보세요. 저렇게 창문에 뭐라고 바깥을 향해 손짓도 해가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렇게 보세요. 5시간. 그 이후로 5시간이 지난 시점에 저렇게 경찰들에게 인계돼서 압송돼서 경찰차를 타는 과정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뭔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허준 변호사님, 앞서 창가에서 뭐라 소리 지르고 조금 전에 끌려나가는 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해자였습니다. 아하. 소방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니까 이 가해자인 5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집, 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다가오지 마라, 경찰이 다가오면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경찰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락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밖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저렇게 에어매트까지 지금 설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자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자해할 것을 우려를 해서 갖고 있는 흉기부터 일단 창밖으로 던져라,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위 등의 흉기 무려 4개를 갖고 있다가 세상에. 그래도 밖으로 던졌다고 해요. 어허. 던지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 남성과 대치하면서 계속해서 경찰이 설득을 시도를 했고요. 이 대치 상황이 5시간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세상에. 저런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일촉즉발이에요. 왜냐하면 저 창문 아래에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에어매트, 소방대원분들이 에어매트를 다 깔아놓은 상태였고 뭔가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5시간을 대치했대요. 이수정 교수님. 저 5시간이 한 50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 뭐 당사자는 아마 그렇게 틀림없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5시간에 이르다 보니까 온 동네 사실은 취재진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주 웅성웅성 난리가 났는데 이 남성이 취재진이 물러나면 내가 형사과장하고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취재진이 물러나자 지금 이 삼산경찰서 형사과장님과 네. 이제 대화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분이군요. 형사과장님. 네네, 맞습니다. 네네. 뭐 지금 아주 일촉즉발이라서 뭐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주 침착하게 잘 설득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오전 10시 3분쯤에 현관으로 스스로 걸어 나와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너무 이 5시간 동안 서서 막 이렇게 진을 빼다 보니까 네. 걷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부축받아서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게 취재를 이제 시도했는데 자세한 상황은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수정 교수님이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본 건데 당시에 경찰이 5시간 대치를 하면서 뭔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기에 5시간 만에 그래도 스스로 걸어서 현관으로 걸어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협상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형사과장님 정도 되면 아마 협상의 노하우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추정돼서 보통 그럴 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그러면 피해자가 어디까지 요구사항을 합니다. 그럼 요구를 100% 들어줄 수는 없으나 아마 뭔가 서로 간에 합의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제 자수를 한 게 아니냐, 뭐 현장에서 체포가 됐죠.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요. 막 가끔 뭐 영화나 또 실제 우리 사건을 보면 경찰이 저 건물로 방으로 급습해서 뭐 덮치고 방패로 누르고
그런 물리적 충돌 없이 일단 5시간의 대치는 있었지만 스스로 걸어 나오게 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대단한 협상의 기술을 보인 것 같아요, 경찰이. 그런데 자, 일단 검거는 됐어요. 그리고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최명기 원장,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그러니까 저 피해자와 저 남성 사이에 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 남성이 피해자를 해치려고 갔던 건 아니라 그래요. 아하.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이제 대화가 엇갈리다가 보니까 피해자가 남성의 입장에선 자신을 갖다 무시하기 때문에 아하.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격앙되다가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저런 끔찍한 폭력 그리고 난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요. 지금 피해자분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쾌유하시기를 진짜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 대응 정말 잘했어요.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전직 법무장관이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또 한 차례 붙었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형의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화영의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세요. 예.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일단 최재명 교수님, 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다가 어떤 대답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또 감정 싸움, 뭐 눈싸움, 약간의 냉소, 비아냥, 막 이거 한꺼번에 다 타져 넣은 거예요? 일단 박범계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이제 1년 항소심에서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물었던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쌍방울에서 대북 그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고 당시에 지사가 그걸 인지하고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입장이 바뀐 것처럼 원래는 보도가 됐다가 또 본인이 그 구치소에서 직접 쓴 편지에는 또 아니라고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드리면 최이라고 얘기한 건 최는 최은순 씨를 말씀하는 거고, 이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예를 들면 지금 정부 입장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로 공격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저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국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무위원도 그렇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심성의껏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얘기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거를 왜 뭐 소리 지르냐, 뭐 웃냐 이런 거 가지고 있냐? 아니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그냥 무시하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태도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정말 좀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보는 TV 방송이니 국회 방송에 다 보도되고 이러잖아요, 저거. 네. 그러면 좀 국무위원답게 또 국회의원답게 그렇게 좀 처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서 마지막 장면 보면 한 3초간 두 사람이 눈싸움 하듯이 딱 응시했단 말이에요. 한 3초 정도. 그럼 거기서 끝났냐 상황이? 아니요. 뭔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어요. 그 이후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지 들어보세요.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해주시면 아닙니다.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참. 이수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그 둘레둘레 지금 아직은 본 경쟁으로 들어가지 않고 본 경기로 아직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 그래요?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상대방의 이제 어느 정도의 뭐 그 상대의 능력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만 서로 이제 한 번씩 찔러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본전을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본전은 본 경기는 아마 이화영 씨의 이제 뭐 지금 그런 내용들이 차후 뭐 며칠 후든 네. 한 달 후든 아마 드디어는 국회에서 등장을 할 걸로 보이고 네. 대북 송금과 연관된 지금 이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범계 전 장관님께서 특별 이제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법무부에서 또 거절이 뭐 되기도 했겠고 물론 뭐 구치소에서 거절을 했지만 그런 이제 신경전을 벌일 만한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 간의 앙금이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뭐 말싸움 정도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면 위에 떠오른 논쟁이지 이게 수면 아래에 어떤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지는 이제 두고 보시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이 감정 싸움처럼 비춰지는 이 충돌이 어제가 처음은 아니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 장면, 과거 충돌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신속수사팀. 거기가 굉장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예.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그렇게 예의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오늘 잘 맞네요. 그래도. 예.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이렇게 또 웃음도 나오고 뭐 좌중에 폭소도 나오고 뭐 잘 오늘 또 왠지 잘 맞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보면 전체적인 느낌이 최명기 원장님 진짜 어느 한쪽도 안 져요. 이거 어떻게 왜 그러는 걸까요 서로? 방금 그 얘기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는 거를 둘 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뭐 상대방의 말에 있는 대로 당신이 맞습니다 하는 건 아니지만 태도를 그냥 지는 듯한 약간 태도로 멈출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마 두 분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좀 져주듯이 톤 다운을 하는 게 나중에 보면서는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생각이 되지만 저 상황이 되면 두 분 다 감정이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지요. 두 사람 모두 모르긴 몰라도 공부 잘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사법고시 패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자존심을 똘똘 뭉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충돌을 바라보는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훌륭한 경력을 쌓은 분들이 저런 수준의 상스러운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평소에 윤여준 장관이 저랑 인터뷰하실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뭐 좋은 평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는 굉장히 실망하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장관도 본인은 이제 국무위원이고 행정부 장관이니까 조금 뭐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걸로서는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답변할 때 조금만 좀 자세를 고쳤으면 훨씬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은 얘기로 아까 우리 이수정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본질은 놔둔 채 지금 보세요. 서로의 말투, 표정,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 냉소적인 자세 뭐 그런 거에 지금 다 온통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태도나 말투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걸고 서로 뭐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앞서 박범계 의원 얘기 중에 그 있잖아요. 뭘 물어보면 거기에 따박따박 얘기하지 말고 의원님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답변을 하는 사람이 정확히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아니 뭐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질문할 때도 그렇게 질문하는 게 문제고 저는 한동훈 장관도 국민들이 볼 때 저런 모습이 좋게 안 보여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렇게 계속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정말 올바른 자세로 장관으로서 답변할 정도만 답변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도리어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이 하는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뭐 동네 아이들, 어린아이들 싸우듯이 저렇게 서로 이겨먹으려고 아까 뭐 최명기 원장도 얘기했지만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두 사람 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정말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뭔가 좀 뼈 아프게 들었으면 좋겠어. 두 사람 모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뭔가 조금 더 나은 모습 앞으로 국회 모습 때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야, 어제 하루 종일 관심의 대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수혜중 골프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런데 어제가 운명의 날이었다 그랬어요. 자, 먼저 그동안의 앞선 발언들부터 그리고 어제 윤리위,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었던 어제까지의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지고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저렇게 사흘간의 수해 복구까지 하는 홍준표 시장의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사실은 징계를 앞두고 사실 좀 바짝 엎드리는 모양에서 취했어요. 왜냐하면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수해 복구 활동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서 정치하냐라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다가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하더니 이제는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윤리위 쪽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징계 양정에 도움이 된다, 고려한다 이런 어떤 공식적인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김기훈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지난 20일에 인터뷰를 하면서 수해 현장을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거나 피해 가족들 봉사활동하거나 이런 어떤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그러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시장이 지난 24일부터요.
시간과 장소를 언론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현장에서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경북 예천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금 제 왼쪽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면서요. 어제 있었던 윤리 소명 절차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진술서만 냈습니다. 아마 뭐 말로 나가서 읍수를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대구시 쪽에서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 아픔을 함께하고 지역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소명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해 봉사니까 윤리위 간 대신 차라리 약속한 대로 월, 화, 수 수해 복구 활동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러면 실제로 안진용 기자님 조금 뒤늦었지만 사과한 거랑 저렇게 수해 복구 활동한 게 이번 징계 결정에 좀 참작이 됐을까요, 실제로?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는요, 어제 홍 시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네, 홍 시장은 과거 이 새누리당 시절에도요, 경남지사 시절이죠. 그때도 한 차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일단 당원권 정지 징계는요, 대구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끝나는 시점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왜요? 내년 5월에 끝이 나는데 이 시점이 총선도 끝난 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총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내년 이 대구 지역에 공천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거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절묘한 계산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10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 배경 그럼 좀 정확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과 다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 윤리위원회 징계가 가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윤리위원회 징계를 꼭 가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심계일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정도에 그친 것만 해도 홍준표 시장은 감지덕지하세요. 뭐 그렇게도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최진봉 교수님, 네. 조간들 보면 조간들마다 이게 중징계냐 경징계냐 좀 판단 다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게 2006년에 있었던 징계가 있거든요. 홍문종 전 의원이 그때도 2006년에 수해 때 골프를 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했던 징계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제명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딱 있어요. 당에서 내쫓은 거잖아요. 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상황으로 보면 거의 똑같잖아요.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의 그 사건 때문에 윤리위에서 윤리 규정을 만들면서 22조에 명확하게 써놨어요. 뭐라고요? 수해나 이런 재난 상황에서 골프 등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골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골프라는 단어 자체가. 골프 등이로 돼 있지만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중해라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절묘하게 당과 홍준표 시장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뭐 출당 권유라든지 아니면 제명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나 홍준표 지금 시장이 TK 지역의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앞으로 대선에 뜻이 있는 분이에요. 또 TK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영향력도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탈당을 하라고 권유하는 순간 후폭풍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윤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흘린 적이 있어요. 사과하거나 행동을 바꾸면 참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 뒤에 사과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 사건 터지고 나서는 그냥 강경했잖아요. 그랬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사과할 줄 아냐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 이런 당윤리위원회 기류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저렇게 삽들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아니 궁평 제2 지하철에서 사망자가 나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것도 그냥 솜방망이 처분 이러면 경고 정도 하고 나면요 엄청난 폭풍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입장을 바꿔서 사과하고 직접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네. 국민들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서 네. 그리고 10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네. 정치적으로 홍준표 시장한테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지금 총선에 출마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장을 하고 네. 있으니까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양쪽 다 당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적절한 수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정도의 징계로 10개월을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허주현 변호사님, 당사자인 홍준표 시장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내놓고 있어요? 네, 의외로 좀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네. 마지막에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저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인 것이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이 말을 덧붙였어요. 요 3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콕 집어서 왜 3년이냐? 남은 시간 동안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냐? 아니면은 이번 징계로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는 입지가 좀 약화됐으니까 그 이후에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 이런 걸로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니 노래 가사 중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그게 있지만 최명희 위원장 이 3년이라는 게 어떤 뭘 말하는 거예요? 뭐 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대구시장 임기 남은 거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이게 지금? 일단 대구시장 임기로 이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네. 적어도 3년은 대구시장의 위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은 나를 갖다 뒤흔들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제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대선의 3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이미지의 실추를 입었지만 3년이 지나면은 충분히 회복되고도 만다.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네. 어쩌면 머릿속에서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몇 년 남았지 맨날 생각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년은 둘 다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본인만 아시겠죠. 저거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놓고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징계하라고 하시더니 그러니까 징계 기간이 끝나는 게 저보다 더 뒤더라고요. 네, 근데 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조용히 있을 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경고하고 말자고 그만큼 그랬는데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 입을 다물어라 이 말이죠. 친묵 모드로 가면 홍 시장이 아니죠. 또 조금 뭐 여건이 좋아지면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게 일종의 직업병이거든요. 발언을 하시더라도 좀 신중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명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지위나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직업병이다. 또 얘기할 거다. 최재명 교수님.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당내 입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홍준표 시장은 비윤계예요. 친윤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어쨌든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본인이 뭐 대권을 꿈꾸고 있다면 대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오고 TK를 기반으로 본인은 대선 후보까지 치고 올라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본인의 입장 SNS에 올린 거 보셨잖아요. 네. 그 SNS가 그 글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시간표로 다 보여줘요. 근데 저 네 문장이죠. 세 문장. 네.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 하지 않겠다. 조금만 처음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요? 저 문장만 있었어요. 거기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갈등을 증폭 재생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글을 올렸고요. 한 번 더 고쳤는데 마지막 고칠 때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 말은 처음에 썼던 말과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 글을 덧붙여 왔다는 거거든요. 저 3년이란 말은 본인한테는 충분히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의 이 정도의 문제 가지고 본인이 무너지거나 물러서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수영 교수님 앞서 하태경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 홍준표 시장이 아니다. 뭔가 얘기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있을까요? 뭐 이미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네, 뭐 역시 하의원 예견대로 지금 이미 SNS를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거기다가 이제 글을 올리시기 시작했어요. 한 지지자가 내년 총선 흥미진진 이래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뭐 지지하고 싶은 정상적인 정치인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이분이 홍준표 시장 지지자분이네요, 완전히. 네,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제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또 지지자 중에 등에 자꾸 칼을 꽂는 저 배신자들 우는 이렇게 이제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또 홍 시장이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리 신경 쓰냐 이렇게 이제 올리시면서 이미 이제 발언을 시작을 하셨고요. 뭐 아까 3년 그 관련된 코멘트와 함께 이미 이분은 3년 후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미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벌써부터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세상에 살다요. 이런 오싹하고 가슴 철렁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일상화돼 있죠. 네. 그런데 대낮에 중고거래에 나섰다가 납치를 당할 뻔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입니다.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2명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를 건너편 흰색 승용차 안으로 데려가는 구매자들.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문을 열더니 뒤따라온 판매자를 차 안에 밀어 넣기 시작합니다. 판매자가 저항을 해보지만 두 사람의 힘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 판매자 속수무책으로 차량에 실린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맙니다. 아니, 지금 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래, 중고거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지금 무슨 대체 대관절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다짜고짜 판매자를 막 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납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밀려 넣으려고 하는 두 사람에게 버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거는 지나간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저거는 자유에서 타는 게 아니다.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이 뭔가 강제로 태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저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화면 그대로 나타나죠. 네. 강제로 지금 탈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저걸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지금 한 사람을 납치해서 가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하는데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을 해서 저 범죄자를 뒤쫓았습니다. 자, 납치당했어요. 지금도 차량 납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1분 1초가 지금 긴박하잖아요. 빨리 신고, 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네, 범행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아하. 우리나라에는 여러 곳에 제3의 눈 CCTV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일당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확보해서 추격에 나선 겁니다. 네. 같은 날 오후 1시 15분쯤 인근에서 이 30대 남성 2명 긴급 체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남성들 렌터카의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에 1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다행히 천만다행히 검거됐어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런데 자, 왜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대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알고 보니 이들 지인 관계였습니다. 어머? 이 피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제주도로 와서 결국 이 피해자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이 피해자가 1억 7천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서 만나러 제주도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하. 물론 이제 그건 경찰 수사를 해보면 진짜로 저 피해자가, 납치했던 피해자가 실제 저 일당들에게 돈을 안 갚았는지는 이제 나올 거예요, 사실관계를. 그런데 어쨌든 지금 너무 끔찍한 게요. 중고거래한다고 만났는데 저렇게 납치를 당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 피해자, 납치 피해자가 이곳에 산다는 걸 알고 이쪽에 온 거예요, 지금 이수정 교수님? 네, 뭐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원래 이 중고거래 사이트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람들끼리만 이제 서로 상호 거래를 하는 사이트이다 보니까 아하. 이게 사실 외지인에게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아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공포심을 유발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외지인인데 제주도로 와가지고 일종의 은둔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시계를 판다라고 이제 중고 거래에 이제 희망사항을 올렸고요. 그거를 이제 보고 아마도 누군가가 지금 외지에 있던 이 이제 돈을 빌려줬다는 이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사람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른 이 사람을 찾아서 가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허준 변호사님이 경찰 수사를 해보면 실제 돈 관계, 금전 관계가 있었는지는 이제 파악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법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인 방법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폭처법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처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형법상 정해진 상해죄나 감금죄의 정한형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해죄가 최대 7년까지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수협박죄까지 있어서 여러 범죄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겁게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신의 사정이 딱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어설픈 자수, 조폭, 지금 제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키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선 시계를 29년 전으로 돌려봐야 됩니다. 네, 때는 1994년 12월 4일입니다. 네.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뉴월드 살인 사건인데 이곳이에요? 네, 아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두목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네, 조직폭력배 이 영산파의 두목이 살해당했고요. 그러자 이 영산파 12명이 복수를 위해서 신양파 조직원의 결혼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다른 2명은 크게 다쳤는데요. 네. 당시 조폭들은 부상을 입고 달아가는 피해자를 길 건너까지 쫓아가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앞서 잠시 이제 스쳐갔던 사진 중에는 당시 이 조폭들이 범행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흉기가 버려진 모습까지 경찰이 딱 증거로 확보한 거예요. 혹시 이수정 교수님 혹시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겠다는데 이거 사건 기억나세요? 네, 뭐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사실 납니다. 네.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네. 뭐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했었고 결국은 이런 이제 조폭 간의 결국 다툼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부였는데 90년대 당시에 조폭들이 이렇게 사회 문제를 계속 무리를 빚자 뭐를 선포를 했느냐? 범죄와의 전쟁. 이라는 거를 선포를 합니다. 아, 이게 나온 배경이 그거예요? 네, 이게 뭐 영화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범죄와의 전쟁해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뭐 이제 플랜카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폭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들여 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그 세력이 축소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당시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면 이 뉴월드 호텔 사건 가담했던 조폭들 다 싹 다 잡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당시에 가담했던 조직원 10명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 사람도 모두 징역형을 받았는데 문제는 2명이 잡혀 주범 2명이 있는데 행동대장하고 행동원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만 종적을 감췄어요. 그래서 못 잡았고요. 그리고 2011년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끝난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건 발생 29년 만인 지난달 6일에 행동대원 A씨가 검거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도피 생활을 했는데 어디가 있었냐면 중국에 가 있어요. 중국에 가서 밀항을 해가지고 도피를 하고 있다가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29년 동안 도피를 했으니까. 숨어 지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영사관을 찾아와서 자기가 밀항을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실제 주소지가 아닌 지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아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뭐 두둔하려는 거 아니고 오해를 마세요. 29년 동안 숨어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중국에 있는 우리 영사관에 가서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하고 자수한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이 사람이 어설프게 법을 알고 또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무시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착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 사람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94년이었어요. 그때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먼저 잡힌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려면 2011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16년에 시효가 끝나고 밀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해경이 처음에는 그랬구나 해서 밀항 단속법만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분명히 2016년에 중국에 갔다고 했는데 2005년, 2003년 요맘때 중국에서 이 사람 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가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걸 봤더니 2016년에 이 사람이 밀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그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2003년 가을에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범인이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또 정지가 돼요. 아하, 네. 그러면 2003년에 지금 시효가 정지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태안이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고요. 아하. 그때 당시에 시효가 남아있던 범죄들은 다 이 태안이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은 30년 가까이 숨어 지내다가 힘들어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자기 딴 머리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돼서 아유 나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나 한국 들어가서 살랍니다. 나 근데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들어갈랍니다. 했는데 웬걸 너는 걸렸어 하고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 앞서 2명이 못 잡혔다는데 1명이 지금 자수하다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아직 1명은 안 잡혔잖아요. 이게 1명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검찰은 이 나머지 1명에 대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어허. 자, 그렇게 밝혀진 이 수배범의 이름, 피의자 정동섭입니다. 아,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이는 55이고요. 영산파 소직 조직원으로 당시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180cm에 80kg 정도로 추정되는 건장한 체격인데 그리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찍힌 그의 사진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정동섭은요 중국으로 밀항한 뒤에 생수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12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선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10여 년간 수도권에서 투자회사 대표 등으로 활동을 했는데 검찰이 이 공소시효가 남았음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추적에 나서자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겁니다. 아하, 보세요. 아직 이 인간은 안 잡혔어요. 정동섭이라는 인간. 끔찍한 그때 당시 뉴월드 호텔 사건 때 2명이 숨진 그런 흉기들 넣어가지고요. 근데 아직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 수배 전환하고 저렇게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여러 장의 정동섭 관련 사진을 확보한 걸 다 공개했어요. 혹시 그런데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혹시 뭔가 조력 세력도 있고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뭐 조력 세력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느냐. 중국으로 밀항한 뒤에 생수 사업도 하고 안마 시술소도 운영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2012년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나 보다 하고 심지어는 들어왔고요. 한국으로. 그리고는 10여 년간 뭐 투자회사 대표 등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국내에도 또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업 파트너도 있을 거고 조력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돼서 일단 이제 그 현장에서는 정동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입건을 하고 이 정동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을 압수수색하고 통신사 IP 추적하고 이러면은 아마 틀림없이 지금 이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도 사업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다시금 이제 밀항을 했을 개연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나 어쨌든 지금 일단 수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인물의 사진을 잘 봐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보세요. 정동섭으로 의심되는 사람 발견하시면 광주지방검찰청 제보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이 전화번호 혹시라도 메모해 두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길 가다가도 왜냐하면 저 사람이 중국에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저런 사람 본 것 같다 아니면 이 방송도 해외에 나가잖아. 그러면 해외에서 나 이 사람 본 것 같다 하면 반드시 한국의 광주지방검찰청 이런 쪽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정말 저 몹쓸 인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정말 절실합니다. 야, 요즘 진짜 살다 이런
환상의 호흡은 정말 처음 봅니다. 진짜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참 이런 몹쓸 환상의 호흡이 있나 싶은데요. 어른이라면 적어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알아야 될 텐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3일 부산에서 있었던 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밤 9시가 조금 넘은 어두운 시간 길을 걷는 한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보세요. 건물 2층에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슬금슬금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뒤에서 여성 웃으면서 휴대전화 통해서 남성 촬영하고요. 네. 문 닫힌 한 가게 앞으로 올라온 남성 뭔가를 툭 지금 집어들더니 네. 빠르게 다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두 남녀 황급하게 같이 사라지는데요. 네. 남자가 가지고 간 것은 다름 아닌 나무에 열려있던 오렌지였습니다. 하하. 저는 또 처음에 자기 집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계단 올라간 줄 알아서 최진봉 교수님 세상에 진짜. 집이 아니고요. 가게예요. 가게? 네, 가게인데 가게 밖에다가 주인 되시는 분이 오렌지 나무를 인테리어용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8개가 달려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금이야 오기야 본인도 안 먹고 일부러 뭐가 열매가 맺혀 있어야 지금 사진에 나올 텐데 그래야 좀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 봐요. 저렇게 돼 봐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건데 그리고 저기다 지금 하얀 종이 보이시잖아요. 네. 저기 그렇게 써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만지지 말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걸 따가지고 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혹시 안진영 기자님 진짜 혹시라도 그냥 장난 호기심 이거 혹시 갔다가 다시 갖다 놨겠죠? 가져갔다가. 사실 그러면 이런 사연을 굳이 올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지난 겨울부터 정말 애지중지 키웠고요. 그래서 열매 8개를 맺는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두 개는 새가 와서 건드려서 떨어진 적도 있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지난 3월인데 8개가 정말 탐스럽게 달려 있는데 진짜네요. 현재는 지금 3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죠. 가게에 들린 손님들이 하나 둘씩 가져가기도 했고 한 손님은 우리 애한테 주고 싶다고 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만 봐달라고 문구까지 써놨는데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영상처럼 저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한 겁니다. 아유, 저 CCTV를 나중에 본 저 사장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세상에 이수정 교수님. 아유, 저도 이제 과실나무를 키우는데요. 이게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꽃이 피고 그게 결국은 조그만 열매부터 커서 이만큼 커다란 이렇게 과실이 되기까지는 너무너무 하여튼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뭐 식물도 키우다 보면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이만저만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홀라당 이렇게 따가면은 이 주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2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시면은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아유, 진짜 관련해서요. 지금 저 원통하고 그냥 억장 무너지실 그 사장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 포토존처럼 손님들이 항상 사진 찍고 나가시면서 그 앞에서 꼭 찍고 가세요. 근데 거기가요 점점 열매가 떨어질수록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그거 키우려고 지난 겨울부터 되게 애썼거든요. 그 귤나무라 가지고 온도랑 이런 게 조금 체크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우면 또 안에 들여다 놓고 이렇게 수시로 들여봐줘야 영양제도 넣고 그렇게 자기들은 장난이지만 떼가는 거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노력들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계기로 좀 그분들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자기들은 장난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거든요.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이라고 저 남자도 그렇지만요. 저 아래에서 저기 뒤에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영상 촬영한 저 여성의 심리는 뭡니까 이거 최명 위원장님. 일단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평소와 다른 게 있으면 딱 그거를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아유.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이제 행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게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게 되는 거는 그건 부주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하하. 그래서 아마 밑에 있는 가져가시 마세요라는 문구를 보고도 저랬을 수도 있지만 저런 분들은 보통 그렇게 밑에 있는 세부를 보지 못하고 행동을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아이고. 근데 앞서 저희 제작진이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사장님이 물론 저걸 이제 떼간 걸 보고
억장도 무너지시면서 지금 정신적 충격까지 입으신 것 같은데 이걸 본 많은 분들의 반응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 업주는 이것도 절도 아닌가요? 속상하네요 정말 하면서 본인의 감정 상태를 표출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도둑질한 남성. 이걸 낄낄대면서 촬영하는 여성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신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자 이 업주 역시 신고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통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 업주분은 여전히 좀 마음은 약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남녀 반성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고 사과를 하면 용서해줄 의향도 있다고 하니까 이분은 정말 손해배상을 원한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것 같습니다. 혹시요, 허준 변호사님, 오렌지 하나가 저거 가져갔다고 뭐 큰 죄가 되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뉴스파이터 시청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이거 죄는 죄죠? 당연히 죄입니다. 그냥 절도도 아니고요. 저렇게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서 절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벌금형이 없어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분이 만약에 같이 했다라고 보면 특수절도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약간 뭐 이렇게 뭘 훔치러 들어왔다기보다 조금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황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요, 진짜 처벌 가볍게 받고 싶다고 하면 이거 진짜 사장님한테 싹싹 비시고 사과하시고 용서 받으셔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할 수 있도록 이 지금 훔쳐간 사람들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만약에 15초만 드릴게요. 만약에 진짜 다시 갖고 왔어요, 이 방송 보고. 그러면 저 사장님이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양형의 참작은 되겠지만 그런다 한들 아예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범죄는 아닙니다. 저 범죄 자체를 지울 수는 없거든요, 흔적을.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갖고 오세요. 그리고 싹싹 빌기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김경희 님이 카톡으로 파이터 제작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휴가라 온 가족이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를 시청 중이었는데요. 앵커님 나이 맞추기를 해봤어요. 네. 다들 40대라고 생각했다가 검색창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네요. 엄청 파이팅 넘치게 멘트 하셔서 점점 젊어지시는 건가 봐요. 아니 대체 제 나이를 몇 살로 예상하셨기에. 네. 이젠 뉴스파이터를 보지 않으면 하루가 개운하지 않네요. 늘 파이팅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경희님 가족 휴가와 제가 함께한다니 영광입니다. 뉴파 찐팬 인정합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